네, 자, 2020년 8월 특별회차, 이번 오전에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90일 내로 오후에 시행이 됐죠. 자,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시험 한꺼번에 2번 시행됐는데, 자, 특별회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별회차 A형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 특별회차 시험은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수준, 특히 지난번에 90회 합격률이 좀 높았죠. 그 정도 수준에서 합격률이 아마 90회 정도 나오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시행된 91회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운빨이죠. 자, 만약에 오후에 접수했으면 조금 더 헤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 복수 정답이나 모두 정답 그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개념에 관련된 게 한 문제 나왔고, 자산 영역에서 4문제 나왔습니다. 부채가 2문제, 자본 1문제, 원가 회계 개념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1문제, 제조간접비가 꾸준히 나와요. 2문제 나왔고, 종합원가 계산 1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뭐 평상시 나오던 분야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지만 2017, 18, 19년도에 비해서 단순 출제위원들이 1년 내지 2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단순 암기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요거 애워라 해서, 특히 이론 같은 경우는 몇 문제만 맞고 실무에서 어떻게 해보자. 근데 이론도 10문제, 2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실무에서 실수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나왔던 데에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단순 암기 문제는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원리 이해를 평가하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 특히 이론시험 2번, 8번, 15번 등이 조금씩 난이도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반복되는 문제에서 탈피해서 생소한 형태의 이론 문제 14번 같은 경우가 저도 처음 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주의 깊게 한번 봐주고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최소 1년에서 길면 2년 간다고. 그 출제했던 사람이 또 이런 형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요. 회계 처리 오류에 관련된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오류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과다, 과대, 과소 이런 것들이 꼭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론 문제 8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주의 깊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수익 인식 시점 또는 판매 과세 표준에서 빼느냐 안 빼느냐, 이러한 이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라는 거. 자, 단순 암기가 안 나오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폭넓게 공부해야 되고요. 어느 거 한두 개 빼지 말고, 그리고 2번 특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 그전에는 뭐 한 3일 남겨놓고 기출문제 막 공부하시는데 요거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여유를 가지고 최소 2번에서 틀리는 문제는 한 번 더 봐서 3회까지 반복 학습을 해야 모의고사 시험 봐서 8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요거 다 설치를 해놓고 감독관 확인 번호만 안 불러주고요. 우리가 연습할 때는 자, 수험 번호 7개, 여러분 이름, 설치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수험 번호 됐고요. 이름은 여러분 이름. 자, 유형은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2190. 자, 주식회사 대미 가구인데, 제가 요 백데이터는, 이론 시험 요거 유튜브에 올릴 때 오른쪽 위에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자주 못 들어가 봅니다. 가능하면 박쌤 전산회계라는 네이버의 카페에 들어와서 간단한 뭐 객관식 몇 문제만 이렇게 체크하면 등업 없습니다. 모든 자료 볼 수 있고 강의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쁠 때는 다른 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이 자산은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흐름,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죠. 뭘 기준으로? 어느 게 현금화가 빠르냐. 그래서 유동자산, 그 다음 그 밑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근데 시험 볼 때 긴장해서 헷갈린다. 그러면 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K랩 프로그램 켜놨죠? 거기에 계정 과목비 적용 등록을 시험 시작할 때 반드시 켜놓으세요. 딱 들어가서 보면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번호, 코드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문제지 보면서 찾으세요.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인사 꾹박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당좌자산이 제일 앞에 있어야죠. 그 다음 재고자산, 여기가 유동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령껏 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이 삼각방법. 자, 보통 유형자산의 삼각방법이 많이 나오다가 요즘 간혹가다가 무형자산을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의 삼각방법 앞에 이론 강의에서 했는데, 자, 이론 교재 130페이지에 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압축해 놓은 거. 삼각 대상금액,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하는데, 무형자산은 요 뒤에 나오지만 직접법으로 해마다 직접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직접 차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 남아있는 그 잔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한다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액법으로 한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입니다. 무형자산은. 그 다음에 상각기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장 긴 거는 특허권입니다. 20년을 넘기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20년이란 요 용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방법은 유형자산처럼 모든 삼각 방법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최우선으로 쓰도록 정해놨습니다. 정액법이 최우선이라는 거, 물론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고요. 자, 삼각 방법은 직접법으로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삼각하는 경우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하죠. 이 감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이라는 용어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가라는 말 없고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차감을 한다는 거. 자,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자, 취득 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 상각법을 사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무형자산은 미상각 잔액으로 보고된다. 자, 재무상태표의 결산 시에 그거 주주들, 채권자들한테, 동학개미들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공식 인터넷에 띄워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회사의 무형자산은 아까 말했죠. 직접 상각해서 빼고 나머지 금액이 그 회사의 무형자산이다. 미상각 잔액 이렇게 보고된다. 맞는 말이고요. 우린 틀린 거 찾을 거니까.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회계 기준에 돼 있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 다 맞고요. 무형자산이 상각케 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형자산이 상각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 이게 바로 정률법을 말하는 겁니다.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어느 거를 뭐 다 쓸 수는 있는데, 다만 합리적인 삼각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액법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률법을 요거 하나 함정 파놓고 기다린 겁니다. 이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연수학계법 공식 잊어버린 것 같아서 자, 기억대산이 차원에서 갖다 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연수학계법에 의한 그리고 3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치 이거는 정액법하고 비슷하죠. 근데 뒤에 내용연수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자, 자녀 내용연수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를 나눠줘서 그거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자, 자녀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는 첫 해에는 5년 남겠죠. 5년.
자, 내용연수가 만약 5년이다 하면 5년, 다음에는 4년 남죠. 3년, 2년, 1년 다 더하면 15년이 돼요. 그럼 내용연수의 합계다는 건 요거 다 더한 15년분에 첫 해는 5년 남았어요. 그러면 곱하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예요. 다음 해는 4년 남죠. 15분의 4. 여기 3차 년도니까 15분의 그렇죠. 3이 되겠죠. 15분의 3. 그러면 취득원가 4천만 원.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 그러면 4천만 원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니까 400만 원이죠. 곱하기 15분의 3.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72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 한 문제 나왔다 그랬죠? 아까 이겁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자, 역사적 원가주의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이 아주 작죠? 자, 요거를 사장님 어느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죠? 취득 원가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 시세는 90만 원인데 60만 원에 샀어요. 요렇게 취득원가 60만 원 기록해놓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요 취득원가는 그대로 둡니다. 근데 이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6억인데 만약 했을 때, 물론 재무제표엔 원래 60만 원 놔두고 별도로 주기사항으로 적기는 하지만 이거 금액이 커지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한번 만들면 영원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네 지금 요거 6억짜리인데 아직도 60만 원이야? 국세청에서 기다립니다. 나중에 법인은요, 주식회사는 폐업하게 되면 자, 그 자산을 다 평가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은 6억짜리네요. 6억 하는 순간에 자산이 60만 원에서 6억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됩니다. 그걸 첨부하지 않으면 청산을 못해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위할 거라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요 역사적 원가주의, 20년 전에 취득한 건물 금액, 땅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낼 거니까. 니네가 안 내고 폐업 신고 못 하니까. 자, 그런 조건 하에서 나온 가정이 계속 기업이 가정. 뭐 여기에 힌트는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간별 보고의 가정, 전년도 올해 그 전기분, 단기분 비교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거는 올해, 내년 거는 내년에 수익비용 위험의 예상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외상거래 중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거래는 미지급금이라고 뭐예요? 제품 또는 원재료, 그 회사의 주된 상품, 판매용 상품이 아닌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구입했을 때 그때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제품을 판매하고니까 이거는 뭐 아니에요. 한 달 후에 3개월 만기업으로 받으러 미지급금 없어요. 아웃이고요. 상품이 들어가니까 얘도 아니에요. 한 달로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으로 구입하고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죠. 자, 구입하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죠.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얘도 아웃.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비품이죠. 외상으로 구입하다.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요거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얘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다. 원재료, 상품이나 제품처럼 자,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대상도 아니고요. 또 보통예금에서 줬어요. 자,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장사해서 물건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걸 모아놓은 돈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은 주식과 관련돼서, 자본과 관련돼서 생긴 이익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자본잉여금
뭐 주식 발행 금액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이럴 때는 헷갈리면 계정금 적용등록 메뉴 또 들어가서 보세요. 자본잉여금에는 요거 주식 발행 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있고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이런 게 있고 이익잉여금에는 이렇게 법정 적립금 이런 용어가 들어간 이익준비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자, 이거 보면서 문제 푸세요. 자, 아까 보기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어느 게 크다는 거예요? 요게 크다는 거죠, 액면 금액이. 발행이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얘는 90원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인 발행한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손해본 거예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본잉여금 항목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죠.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이익이 생기면 적립해놔라. 뭐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는 현금 배당액이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상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자본잉여금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자, 요거죠. 됐고요. 그 다음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아까 100원인데 얘는 110원이라는 소리예요. 10원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을 본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맞습니다. 자, 주식과 관련돼서 회사에서 이익 본 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해 처분할 때 우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너무 떨어지니까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원가는 100원인데 처분하는데 110원에 팔았어요. 10원 이익 봤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럽니다. 요거.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라도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다와 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해 건물을 즉시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 취득 원가는 얼마냐? 단 모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 자, 근데 문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건물의 공정가치, 이 건물의 시가가 1억이란 소리예요. 또 토지도 4억 시가가 두 개 합치면 5억이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 건물은 바로 철거했어요. 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이 되게 낡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운영하기는 작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철거하는데 500만 원 들었습니다. 또 취득세 500만 원 또 들었습니다. 일괄 취득함으로써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4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느냐 헷갈리죠. 자,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금액. 요거 4억을 기준으로 하고요. 요거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근데 요거를 지급한 다음에 건물과 토지는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이거는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간 거 500만 원. 토지 취득세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요 1,000만 원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이거 또 1억짜리 건물인데 또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급한 금액에 요 1,000만 원 더하면 4억 1,000만 원 3번이 건물이 취득 원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회계처리를 잘못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가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전자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만 원에 대해 이를 수령한 시점에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해 나타난 결과. 자, 이거 분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요 계약금을 받은 거죠. 계약금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계해요? 계약 시. 자, 돈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 500만 원. 대변에는요. 선수금 이렇게 적죠. 50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분계를 입력해야 맞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차변은 같아요.
대변에 뭘로 했다 그랬습니까? 제품 매출, 제품 판매한 걸로 적어버렸어요. 500만 원. 자, 요거하고 뭐가 다르냐? 제품 매출은 코드번호 401번인데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이 됐어요. 얘는 선수금은 부채 증가죠, 이거. 물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니까. 자, 요거를 안 하고 요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수익은 과하대. 수익이 많아지면 그 다음 이익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지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익요금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데 자본이 과소됐다, 이건 아니고요. 비용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자산도 없습니다. 아, 물론 요거는 이거나 뭐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산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부채를 적어야 되는데 부채 증가인데 안 적었어요. 그럼 부채는 안 적었으니까 지금 장부에는 과소로 된 거죠. 요게 맞는 거죠. 부채는 과소, 수익은 과대, 수익이 과대니까 자본도 과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9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정해졌죠. 자, 월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자, 다음 자료를 통해 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이 있죠. 자,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제공품, 단기착수량, 완성품, 기말제공품. 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진척도에 따라 투입한다, 이 말입니다.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자, 제가 그래서 교재에 있는 공식을 가져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있다가 제가 직접 몇 번 견학 가봤으니까. 자, 맨 앞에 차는요, 그냥 HB만 있어요. 타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엔진 얹고 뭐하고 차체 씌우고 맨 마지막에는 임시 번호판만 안 붙인 차들이 쫙 몇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딱 끝내면 그 벨트 위에서 미완성된 거, 그게 바로 월말 제공품입니다. 미완성품. 자, 이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해야 기존에 완성된 거랑 요거랑 다 더해서 이번 달 총 몇 대 생산, 그러니까 한 대당 제조원가는 얼마, 그럼 판매이익 얼마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월말 제공품을 완성된 걸로 금액으로 계산을 평가액 하려면 공식은, 자, 완성품 수량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분의 월초 제공품 당월 제품 제조원가. 이건 평균법 공식입니다. 곱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을 곱해주는데, 지금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벌써 24, 5분 지나버려서. 자, 여기서 구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금액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환산량은 이미 자동차가 완성된 게 100대. 근데 미완성된 것들 딱 보니까 그거는 뭐 한 20대 되는데 이걸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봤더니 10대다. 그러면 총 전부 다 완성된 걸로 환산량, 수량만 봤을 때는 110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완성품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요 완성품 환산, 요것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전체적인 거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뭐 한 100번 씌워보면 한두 번 나올까?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평균법. 봅시다. 완성품 수량. 근데 재료비, 가공비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자, 우선 재료비부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수량만. 그러면 뭐예요? 완성품 수량. 단기 완성품 수량 7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300개, 완성도는 50%인데 그럼 곱하기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어요. 이미 100%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완성도가 요거는 100%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300개 곱하기 100%니까 300개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입니다. 가공비는, 자, 마찬가지 완성품 수량 7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300개에, 자, 가공비는
진척도에 따라 균등하게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완성도 50% 곱하기 0.5 300개 곱하기 0.5 그러면 뭐예요? 850개. 예. 자, 제로비 월말 제공품 환산량은 1000개. 가공비는 850개. 1000개 850개. 예,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3번 요런 잘 계산하시고 요 공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아마 이번에 평균법 나왔으니까 선입선출법 혹시 나올지 몰라요. 그 공식도 잘 봐두시고요. 자, 원가 행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비, 중변동비. 자, 다음이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도 요금이 원가 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기본요금 더하기 조업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부 금액이 증가하는 추가요금. 우리 전기세도 마찬가지. 누진제죠. 누진제라는 게 뭐예요? 기본요금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할 때까지는 기본요금이에요. 그러다가 에어컨 더워서 못 살겠다 막 틀었더니 막 오르죠. 할증료가 붙어버려요. 전기세, 수도세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뭐냐? 그 다음 쭉 올라버리는 거 이거 변동이죠. 자, 그래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건 변동비. 이거 원재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임차료 같은 거. 항상 일정하게. 고정비. 그 다음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 그 다음 가다가 일정한 시점 가면 또 쭉 고정비예요. 준고정비. 또 일정한 시점에 가면 또 고정비. 이거는 중고정비. 요거는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 준변동비. 4번입니다. 아시겠죠? 요 그래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준변동비. 전화요금, 전력비, 수도세 이런 것처럼 고정비와 그 다음에 변동비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거. 이게 준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번에는 준고정비가 나올지 몰라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지시서 1번이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제공품 계정을 딱 그려놓으세요. T자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제조 원가라는 용어는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완성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하고 다른 말이에요. 제품 제조 원가는요, 단기에만 들어간 비용에 전기에 미완성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뺀 게 단기 완성품, 제품, 완성품 제조 원가를 말하는 거고, 제조 원가다 하는 거는 단기에만 들어간 걸 말하는 겁니다. 단기에만.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 자, 봅시다. 직접 재료비. 제조지시서 1번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죠? 제조지시서 1번에 대한 제공품 계정입니다. 자, 15만 원. 직접 재료비. 이거 금액이 제가 이거 총 원가를 갖다 넣어버렸나? 예, 잘못 갖다 놨네요. 이거 금액 고치겠습니다. 이거 다. 자, 여기 직접 재료비 15만 원. 자, 요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직접 농업이 14만 원. 여기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구하면 됩니다. 경비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까지 더하면 되는데, 제조간접비는 뭐 기계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자, 총 원가가 기계작업 시간이 3,000시간. 근데 제조지시서 1번 제품을 만드는 데는 200시간. 근데 제조간접비 총액은 150만 원이에요. 그럼 150만 원 곱하기 요 기계작업 시간 총 3,000시간 분의 제조지시서 1번의 시간은 200시간이에요. 자, 30분의 2가 되죠. 요거 곱하기 하면 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얼마가 나오죠? 예, 10만 원 나옵니다. 요게 10만 원 나옵니다. 150만 원 중에서 30분의 2니까 자, 10만 원. 그러면 요거 다 더한 금액
15만 원, 14만 원, 10만 원. 예, 여기에 들어갈 15만 원, 14만 원, 제조간접비 10만 원. 그래서 더하면 이게 내가 동그라미 하나씩 잘못했구나. 예. 다 더하면 얼마예요? 39만 원. 예, 39만 원이 어디? 여기 있네요.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정답 및 해설 교재에는 요거 금액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39만 원.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이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보조 부문 배부하는 것. 제조간접비에서. 자, 요거 표를 한번 볼게요. 제조간접비,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립, 절단. 보조 부문은 여기를 도와주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부문, 수선 부문. 자, 해서 세 가지 배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 다음 상호 배부법. 요 시험 종종 나옵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는 서로가 안 주고받는 거예요. 왼수지간이야. 바로 제조 부문으로만 넘겨서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합니다. 시간도 적게 들고 복잡하지 않고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니까 영세기업에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그보다 규모가 이제 중기업.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이거 보조 부문끼리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해서 보조 부문에 한 번은 주자. 다시 말해서 수선 부문이 우리는 좀 많이 들어가. 그럼 수선 부문을 아까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전력 부문에 안 줬죠. 이번엔 줘요. 여기도 제조 부문은 당연히 주고. 근데 전력 부문은 이쪽에 안 줘요. 그냥 바로 제조 부문에만 줘버립니다. 자, 직접 배부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시간 조금 더 걸리겠죠. 대신에 정확도는 조금 더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상호 배부법은 대기업, 보조 부문끼리도 금액이 커. 이건 순서 상관없이 보조 부문끼리도 한 번씩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배부를 3번 합니다. 자, 1차 하고 그 다음 2차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 상호간에 한 번씩 더 주고받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거를 최종적으로 보내는 3차 배부까지. 제일 복잡하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확도는 제일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간이 용역 수중 일부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단계 배부법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아우. 보조 부문비 배부 효과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중간 정도 효과가 있다. 맞죠? 가장 복잡하지도 않고 가장 간단하지도 않고 중간.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고요. 상호 배부법 제일 복잡한 거.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게 좋은 거죠. 배부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이거는 직접 배부법에 대한 설명이고 요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완전히 잡탕이에요. 아우.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회사 직원들은 알 거예요. 야, 이거를 먼저 해야 돼. 얘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순서 상관없다. 요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부가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번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자, 용역의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재화의 공급, 물건을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용역의 공급은 서비스, 기술, 가공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돈 받지 않고 뭔가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거는 매출로 본다. 이론교재 303페이지에 있는데 자가 공급 자기 집에 갖다 쓰는 거, 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근로 관계인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우선 자가 공급.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장이 있어. 그럼 요 사업장의 걸 빼서 이쪽에 가서 자기네가 직원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하게 만들었어요. 이래서 걸리는 게 있죠. 대기업 회장님들, 사모님이 운전기사, 회사에서 월급은 주고 자기가 집에서 부려먹고. 그런 경우 걸립니다. 회사의 돈을 가지고 집을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 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접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다른 동업자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공급으로 매출액으로 봐서 세금 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사장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일을 했어요. 자기가 조경을 했어. 회사 직원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조경한 거, 그 집에 가사 일을 한 거잖아요. 자, 용역이 자가 공급은 현실적으로 이거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집에 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무상 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 근데 여러분들 그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 있죠. 그 사람들이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 가서 고쳐준 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보니까 회사 일은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근데 이걸 매출액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기부활동해요? 자,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 안 물린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힘들게 사는 독거노인 가서 집 고쳐주는 게 아니고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가서 해주는 거는 이거는 뭔가 접대 목적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물건 많이 써주세요 하는 홍보 목적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업용 부동산이 일정한 임대용역 공짜로 막 쓰게 해주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자녀 자기 회사에 공짜로 커피숍 네가 운영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런 공급으로 매출액으로 봅니다. 근로제공.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른 데 파견 근무를 보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이 제공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용역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매출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안 매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역이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 근로계약에 의한 거는 아니라 그랬죠. 부가세도 부과하고 소득세도 납부하고 그럼 뭐 하니까 그쪽에 소득세를 다 납부하니까 고용관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되고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자기가 자재나 원재료를 부담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대가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과세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자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해주는 거. 자,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 우리 횟집에 가서 회를 사가지고 위에 가서 2층에 올라가면 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매출액으로 보죠. 그 사람들은 재료 안 들어갔지만 돈 받고 하는 걸로 보잖아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이런 경우는 자,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이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 자녀에게 공짜로 쓰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요거 요령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매출액의 10%를 곱한 게 매출세액입니다.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에요. 매출 할인액 200만 원. 그러면 순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환입 요거 다 빼죠. 그럼 빼면 얼마예요? 800만 원. 8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1 부가세 10%. 그럼 80만 원이 일단 나와요. 자, 여기로 끝나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대손 금액이 아니라 대손세. 우리가 외상으로 줬는데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게 얼마가 있냐면 5만 원이 있어요. 세금 낸 것 중에 5만 원은 우리가 못 받게 됐어. 그러면 이 세금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놈 멱살 잡으려고 해도 숨어버려서 못 잡겠는데 세금은 국세청이 너네 피도 눈물도 없이 이것까지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대손세액 가가. 이거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K리그 프로그램 거기 부가세 신고서 딱 누르면 요 표가 나와요.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그 밑에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은 여기 합계 요 금액은 자, 대손세액 가감 더하거나 뺀다. 자, 나중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뭐하고 이 과세가 있어요. 그 세액이 요게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에서 대손세액 요거는 빼야죠. 마이너스 5만 원. 여기다 입력하면 80만 원에서 5만 원 뺀 75만 원만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대손세액 가감은 여기서 빼나? 아니면 나중에 빼나? 여기 뺀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8번 자리에.
그 다음 매입세액 나갑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 세액.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로 얘도 여기서 뺀다라는 거 헷갈리면 후딱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손세가가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그냥 보통 부가가치세는 확정시효 두 번 있습니다. 1분기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에 1월 25일까지. 1년에 두 번 일반 과세제입니다. 법인은 네 번 다 해야 됩니다. 제1기, 2기. 중소기업이에요. 자, 맞고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일반 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5월 1일부터 사업은 시작했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초 과세 기간이 된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개업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1기 신고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4월 25일 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가 일주일이 있어요. 이거 왜 먼저 하죠? 자, 여러분들 식당을 차리는데 오픈 준비를 하면서 개업 전에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하고 이것저것 주방 다 해요. 그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매입세 계산서를 받아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 전부터 사업자 등록증은 먼저 뭐 한 달 전, 몇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세금도 그때부터입니다. 4월 25일, 개업한 날이 아닌 4월 25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를 신고를 해야. 그리고 신고를 해야 이거 냉난방기 설치한 거, 주방기구 설치한 거, 냉장고 산 거 다 환급받을 수 있죠. 자, 요게 잘못된 겁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 요건 잘못된 말입니다. 5월 1일이 아니고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이거보다 더 영세한 기업. 자, 거기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1년에 딱 한 번만 하게. 이 사람들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그냥 얼마 안 받습니다. 수수료. 자, 맞고요.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만약에 요때 폐업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폐업했다. 그럼 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만 간이과세자니까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만 1년에 한 번이니까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개시자의 과세기간은 1호 교재 295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요때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실무시험 1번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